오늘 강연의 주제는 대한민국 경제와 보편적 복지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앞서 나와드린 이제 질문지 적어주시고 이제 강의 끝나기 10분 전에 저희 진행요원들이 질문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 걷어가면은 질의응답 시간에 장관님께서 추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 그 전에 이제 못 적으신 분들을 한해서 자유롭게 대화로도 질문이 가능하시며 강의 외적으로도 자유로운 주제로 질의응답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먼저 우리 유시민 전 장관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장관님께서는 1959년 경북 경주 출생으로서 서울대 경제학 학사 수료하셨고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수료하셨습니다. 그뒤 국내에서 언론 활동을 하시면서 요즘 손석희 백분 토론 생각나시는데 그 전에 이제 백분 토론의 사회자로서 언론인으로서의 명성을 쌓으셨습니다. 그뒤 1988년 노무현 고 전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하신 뒤 16대,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습니다. 참여정부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도 활약하셨습니다. 현재는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국민참여당, 통합진보당을 거쳐서 진보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이제 하루 여러분들께서 이제 학창시절에 많이 탐독하시던 거꾸로 있는 세계사와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등 50여 권의 저서를 집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유시민 전 장관님의 뜨거운 강의를 여러분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초대해 주신 우리 경제학부 학생회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 서서 강연을 할 텐데 좀 이따 저 칠판도 잠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 덕분에 오랜만에 광주에 와서 전남대학교에서 학생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국민들 모두가 다 관심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 대통령 되냐, 뭐 야권 단일 후보 누가 되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올 대통령 선거에서는 다른 때와 달리 언론에서는 정책 이슈가 실종되고 뭐 정치 공방만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정책에 관한 이슈가 아주 많이 제기된 선거입니다. 제가 1987년도 13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투표를 대통령 선거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그전에는 체육관에서 뽑았기 때문에 1987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5.16 이후에 아니죠, 유신 쿠데타 이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부활이 되어서 매번 투표를 했지만 이번 선거만큼 이제 복지에 관한 그런 문제 제기, 토론,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정책 발표 이런 것들이 있었던 선거는 그전에는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여전히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다음 대통령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역할이 경제 살리기다 그런 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경제 살리기 하면 뭐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뭐 등등이 다 포함된 그런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아울러서 이건 늘 있었던 일입니다. 경제에 관한 거는 특히 2007년 대통령 선거 때는 뭐 경제 대통령 이거 하나로 사실 아닌데 그때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기업을 경영하는 것하고 국가 경제를 끌어나가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큰 회사 사장님 했던 분이니까 국가 경제도 잘할 거야 이렇게 해서 뽑았다가 지금 아주 엉망이 됐죠. 이제 그 경제에 대한 요구는 선거 때마다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난 지방선거 이후부터 서민복지 또는 뭐 복지국가 이런 데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 고맙습니다. 경제학부 학생회가 초청한 강의이긴 한데 다 경제학 전공하는 학생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경제 관련 전공을 하는 학생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예, 아닌 학생이 더 많으니까 제가 오늘 한국 경제와 어떤 복지국가 이런 제목으로 눈높이를 비전공자에게 맞춰서 좀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우리 경제학부 학생들은 양해해 주시고요. 다만 여기가 대학이기 때문에 제가 정치인이긴 해도 강연이 다소 그래도 아카데믹한 요소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와서 누구 욕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 질의응답 포함해서 한 2시간 정도 생각하는데 와서 내가 우리 경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복지 이런 걸 생각할 때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참고 자료 한두 개는 여러분이 얻어가셔야 시간이 헛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중간에 다소 학술적인 내용, 그러나 뭐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좀 넣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강연은 한 45분 정도 지금부터 5시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하고요. 여러분이 내주신 질문지 또는 즉석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질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질문을 받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주제를 4가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4가지로 4개를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맨 마지막 거는 시간이 부족하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성장이라는 게 뭐냐, 경제성장은 어떤 요소에 의해서 일어나는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앞으로 최근의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서 좀 더 성장을 하려면, 물론 경제성장이 꼭 좋은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논외로 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장 필요 없다, 이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견해를 가진 분도 계시는데요. 다만 근데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나쁠 건 없으니까 주로 이제 경제성장에 국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경제성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며 특히 예견되는 한국 사회의 예견되는 변화를 염두에 둘 때 이 요소들 가운데 어떤 것들을 잘 살려야지만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첫 번째 소주제로 하고요. 두 번째는 복지. 복지란 도대체 뭐냐? 복지국가라는 것은 도대체 뭘 하는 국가가 복지국가냐? 그리고 복지국가는 어떤 정책 수단을 가지고 국민들의 복지를 해나가고 있는가? 우리 형편은 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두 번째 소주제로 살펴보고요. 세 번째, 경제성장과 복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흔히 말하기를 성장이냐 복지냐 그렇게 프레임을 많이 설정을 해요. 복지를 하려면 성장을 포기해야 되고 성장을 하려면 복지를 희생해야 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대립구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보수당은 성장, 진보개혁정당은 복지, 그렇게 해서 늘 언론에서 보면 복지 대 성장 이렇게 프레임을 설정하는데, 이 프레임이 제대로 된 우리가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식의 토대를 둔 것이냐, 아니면 순전히 가상적인 것이냐, 또는 과거에는 타당한 그런 정당한 프레임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 시점 또는 예견되는 미래 시점에서도 이런 대립항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소주제는 여러분들이 유권자로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때 전적인 이유는 안 되겠지만 하나의 참고사항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투표를 할 때는 정책만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엄청난 손해를 주는 정책을 하는 당도 애국심 때문에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율 35%, 이거 대부분은 빨갱이가 권력을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새누리당을 찍어야 돼. 이런 소위 말하는 애국적 정체성, 그 정체성이 순전히 허위의 인식에 기초를 둔 것이든 아니면 어떤 사실에 부합하는 어떤 근거를 가진 것이든 상관없이 여하튼 그런 정체성 때문에 새누리당을 찍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 당이 대한민국 제1당으로 지금 그 60년 내내 유지되어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정책만 보고 투표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삼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간이 허용된다면 감세냐 증세냐, 혹은 감세냐 복지 확대냐, 경제성장에 어느 게 나으냐, 이 주제를 시간이 허용이 된다면 마지막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경제성장에 대해 살펴보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비전공자를 위한 접근법입니다. 근데 방정식을 하나 쓸 거예요. 근데 하나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말로 하나 똑같은 건데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쓰는 거니까요.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도 전혀 두려움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흔히 쓰는 이거 방정식 하나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Y라는 것은 이제 국민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수학은 다 배우잖아요. 그죠? 이거 많이 했죠, 그죠? 그런 거. 예. 이렇게 하고 이제 fx는 뭐 이렇게 해서 뭐 x 제곱 더하기 뭐 쭉쭉쭉 쓰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implicit한 그런, 말하자면 구체적인 모양이 안 나와 있는 함수를 쓸 때 이렇게 쓰는데요.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y는 이제 국민소득이고, 국민소득이 자꾸 올라가는 것을 경제성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국민소득은 국민총생산, 국민소득 다 같은 내용인데 어떤 요소가 국민소득의 크기를 결정하는가를 우변에 넣어놓은 거예요. F는 function, 함수라는 표시죠. 여기서 L, 노동량, 투입된 노동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면 생산이 많아지는 게 당연하죠. 두 번째는 K, 캐피탈. 이걸 왜 K로 쓰는지, 원래 칼 마르크스 자본론 이 카피탈, 다스 카피탈이기 때문에 독일어 표기인데 전통적으로 그냥 K로 씁니다. 자본량이 많이 투입되면 생산이 늘어요. 그죠? 그냥 뭐 맨손으로 농사 짓는 거하고 트랙터 써서 짓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 이제 어떤 균질적인 노동력, 균질적인 자본이 있다고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노동력이라는 것은 사람이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실력도 다르고 숙련도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손재주도 다 다르지만 가상적으로 표준적인 어떤 노동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자본도 작은 나사못에서 엄청나게 큰 첨단 기계까지 아주 다양하지만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표준적인 자본이라는 자본 단위가 있다고. 학술적으로는 증명 안 된 거지만 그냥 이야기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T는 뭐냐? T는 테크놀로지입니다. 테크놀로지. 과학, 기술, 생산 기술. 이해가 되시죠?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일할수록, 더 빡세게 일할수록 국민총생산은 높아지고, 더 많은 자본이 투입될수록 국민총생산이 높아지고요.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국민총생산이 높아집니다. 똑같은 자본량, 노동량을 투입해도 기술 수준이 높으면 그러면 생산이 높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을 보면 사람들이 놀잖아요. 일주일에 30시간 일하고 32시간 일하고.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2배, 3배예요. 차이가 뭐냐? 투입 노동량도 더 적고, 그렇지만 자본 장비가 더, 옛날부터 부자 나라니까 자본 장비율이 높고 기술 수준이 높아서 그래요. 이게 이제 국가 국민 경제의 성장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수식 방정식입니다. 이게 과거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 하면, 우리나라는 자본이 없었거든요.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자본이 없었어요. 생산 설비는 다 파괴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술 수준도 형편없었어요. 있는 거라고는 사람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농촌에서 10명이 농사지어나 3명이 농사지어나 소출량은 비슷하니까 농촌에 있는 사람들을 도시로 끌어들여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생산적인 노동을 하도록 만들었죠. 박정희 정권 내내. 그래서 이농, 탈농, 이제 농촌 공동체가 붕괴하면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공장지대로. 자본은 없었으니까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 전후 배상금 청구, 뭐 한일 국교정상화 협의하면서 3억 달러가 받아다가 포항제철도 짓고 뭐 자본을 밖에서 가지고 왔다고. 차관고. 기술 수준은 어떻게 했냐? 기술 수준은 외국에서 선생님 모셔다가 여기 이제 뭐 저 직업훈련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표준화된 기술을 습득시켜서 사람들 기술 수준을 꾸준히 높였죠.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교육제도, 교육열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한국은 노동 투입량을 계속 늘리고 그럼 처음에는 자본을 구워왔고 그 다음에는 내부에서 축적한 자본량을 계속 늘렸어요.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엄청 탄압했죠. 노동자들한테 많이 나눠주면 축적되는 자본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 우선 파이를 키워서 키우고 나면 나중에 나눠 먹자 그랬는데 그게 30년 전 얘기인데 많이 키웠는데 여전히 못 나눠 먹고 있죠.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굉장히 빠르게 증가해온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의 투입 요소에서 국가정책 또는 국민들 개개인의 교육열,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 잘 살아보려는 욕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국민 총생산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서 되게 유럽이 300년 동안 이룬 산업화를 우리가 30년 동안에 거의 다 이루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설명인데요. 최근 와서 이제 이 경제 성장에 관한 이론 모델이 많이 바뀐 게 시대 변화 때문인데요. 첫 번째, 이 한국 경제는 계속 고성장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저출산 때문에. 노동 투입량을 늘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1969년생이 100만 명을 넘게 태어났거든요. 1969년생. 그러니까 2차 베이비 부머이다가 1969년이 정점인데요. 100만 명이 넘습니다, 태어난 게. 지금 한 15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신생아 숫자는 50만 명 밑으로 떨어졌고 지금 45만 명 내외 수준입니다. 2배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 인구 구성은 여기 0세에서 100세로 이렇게 가면 모양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1, 2차 베이비 부모가 여기에 있고 지금 20살 밑으로가 이 밑에예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노동 투입량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상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 들어와서 이걸 메꾸고 있는 겁니다. 일정한 산업 분야에서. 그래서 노동 투입량을 계속 늘리는 건 불가능해요, 한국은.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는 예전처럼 경제 성장을 할 수 없다는 뜻이고 지금 저성장이 온 거는 이 요인이 커요. 두 번째, 자본. 자본은요, 소위 신자유주의 세계화, 뭐라고 하든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때문에 지금은 자본이 휙 날아다닙니다. 자본은 더 이상 희소한 생산 요소가 아니에요. 이게 수익성이 있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지구 반대편에서 오는데 몇 초면 자본이 넘어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실물 자본이 오는 게 아니고 금융 자본이 오는 거지만 그것이 실물로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요인이 갖춰지면 자본의 증가, 자본량의 증가라는 것은 매우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도 과거처럼 노동자들 쥐어짜고 강제저축시켜서 강제로 저축시키고 뭐 해외에서 자본 꼬오고 이런 방식으로는 될 수가 없고 이제는 뭔가 자본이 모여들 수 있는 어떤 요소, 어떤 환경을 갖추지 않으면 자본을 모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와는 달라요. 국경 안에 머무르지 않게 돼요. 세 번째 요소는 테크놀로지인데요. 이 테크놀로지는 보통 시간의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작은 t는 타임이에요. 타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술은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마다 테크놀로지의 발전 수준이 다른데 그 이유는 이 생산 기술이라는 것은 사람한테 체현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여기 나와 있는 L 속에 구현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이 과학기술이 장비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 사람에게만 구현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입니다. 근데 가상적으로
이 노동과 분리해 놓은 거죠. 생각하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한국 경제가 앞으로 저성장 기조를 좀 막고 고성장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자본은 더 이상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량, 투입 노동량의 감소를 좀 막아야 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인구는 줄어들잖아요. 유일하게 막는 것은 고용률을 높이는 거예요. 고용률.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우리나라가 이게 낮은데 낮은 이유가 여성의 고용률이 낮아서 그래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낮고 여성의 고용률도 낮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일하지 않는 한은, 더 많이 일하지 않는 한은 이 투입 요소를 올리는 것은 고사하고 막 떨어지는 걸 막기가 어려워요. 이 문제가 나중에 이제 복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조금 더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여성 고용률이 키워드가 됩니다. 여성 고용률 또는 여성 경제 참가 활동 비율. 두 번째는 기술 수준을 올리는 거. 이 두 가지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기술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여기 투입되는 노동력의 질적 수준을 올리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사람들, 직접 생산 과정에 투입되든 아니면 연구개발 파트에 종사하면서 결국 장비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기여를 하든 이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지적인 수준, 기술적인 수준을 올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문제도 나중에 복지정책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큰 주제를 경제성장과 복지로 잡은 것은 이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거나 또는 심지어는 또는 더 약하게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둘이 무관한 현상이거나 혹은 대립하는 현상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거나 혹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복지냐 성장이냐 이 프레임은 가짜 프레임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양자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소주제의 결론은 그겁니다. 기술 수준을 올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올려야 된다. 그 두 가지가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이다. 그 밖의 것들은 여러 가지 있지만 다 부차적인 거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소주제로 넘어갔어요. 복지가 뭐냐를 좀 보죠. 혹시 복지국가가 무엇이다? 복지국가는 무엇이다? 라고 말할 때 복지국가는 어떤 국가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분, 내가 말할 수 있다. 복지국가는 어떤 국가다? 말할 수 있는 학생. 학생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학생 아닌 분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 자신이 없어요? 예. 복지국가는 두 갈래의 데피니션 혹은 정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 걸로는 첫 번째는 사회연대의 기능을 독점하는 국가. 사회연대의 기능을 독점하는 국가가 복지국가고, 두 번째는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다릅니다. 시민을 저 말고 시민들 사회적 위험에서 최대한 보호하는 국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복지국가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위해서 돈을 많이 쓰는 국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는 국가는 이제 복지국가의 한 측면일 뿐이지 그것이 복지국가의 본질은 아니에요. 이 국가가 복지국가의 단계로 오기 한참 전에도 구빈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국 경우에는 이미 19세기 초중반에도 큰 사회적 논쟁을 하면서 구빈법을 만들어서
절대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게 복지국가는 아닙니다. 이 사회연대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일에 마주쳐요. 누가 큰 병에 걸리면 잘못하면 파산하죠. 살리기 위해서 있는 재산을 다 틀어서 치료를 해야 된다든가, 또는 운이 없어서 가난한 부모님을 만났거나,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 그럼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또 전염병이 돌 때마다 뭐 흑사병 같은 거 한번 돌면, 콜레라 이런 거 돌면 막 수십만 수백만이 죽어나갔어요. 18세기까지.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도 신종 인플루엔자 같은 게 번져서, 우리 경우에도 1917년인가요? 일제강점기 때 되게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뭐 적백 내전이 터지고, 그 무렵인데 그 러시아 소설 보다 보면 인플루엔자로 죽는 사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때가 그게 AI 바이러스 변종이었다고 그래요. 추정하기로. 그때 죽은 사람들 6월에서 바이러스를 추출해 본 결과, 몇 년 전에 우리가 굉장히 공포에 사로잡혔던 신종 인플루엔자, 그게 사실 신종이 아니었다. 예, 1918년인가에 이 조선반도, 그때 일제강점기 때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독감에. 1960년대에도 홍콩 독감이라고 해서 한번 온 적이 있고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혼자서는 이 전염병에 대처가 안 돼요.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뭐 어디서 일하다가 다치면 이게 참 어렵잖아요. 뭐 이런 우리 삶을 늘 고통에 빠뜨리는 여러 위험들이 우리 인생에는 상존하고 있죠.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요. 일단 운이 좋으면 안 부딪히고 넘어가지만, 운이 없어서 부딪혔다 하면 인생 자체가 한 가족이 다 망가져요. 위험들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위험을 함께 손잡고 극복하는 게 사회연대입니다.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그 사회연대를 누가 하냐면 보통 사람들이 그냥 해요. 예컨대 뭐 불우이웃 돕기 한다던가, 그죠? 뭐 어디 불나가지고 파주에서 남매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 막 AR에서 전화 때리고, 이 다 사회연대입니다. 이게 민간에서 사회연대를 많이 해요. 사람들 스스로. 내가 남을 도우면 남도 나를 도와줄지 몰라, 이런 기대를 하면서. 근데 이 사회연대의 기능을 민간이 못하게 하고 국가가 완전히 독점하는 게 가장 전형적인 의미의 복지국가입니다. 필요 없어. 민간에서 그거 할 필요가. 모든 것을 제도화해서 국가가 해버릴 거야. 이게 이제 가장 높은 형태의 복지국가 개념입니다. 그래도 뭐 민간에서 하는 연대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은 막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런 의미의 복지국가는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존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이념형으로, 아이디얼 타입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조금 더 현실적인 복지국가에 대한 규정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서 시민들 개개인을, 그리고 모든 시민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국가, 그게 복지국가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한테 생계비를 주는 것은 이 보호 기능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복지국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국가의 위험보호 기능을 내장하고 있는 것이 복지국가입니다. 제가 여러 책을 읽으면서 본 개념 중에 이 2번이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럼 복지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을 이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할까? 이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 위험에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이 위험이 사회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컨대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취직을 못하면, 졸업하고 내 친구가 졸업하고 취직을 못했다 그러면 나도 취직 못할 위험이 높아져요.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이 실업의 위험이라는 것은, 실업자가 될 위험이라는 것은 독립적인 게 아니에요.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아버지가 실업자가 되어서 갑자기 우리 집이 소득이 없어지면 우리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미장원에 갔는데 한 달에 한 번만 가게 될 거라고요.
그런 집들이 이웃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미장원 사장님 영업이 안 돼서 미장원이 문을 닫을 거예요. 미장원이 문을 닫으면 미장원 원장님 아들이 다니던 학원을 끊게 되겠죠. 그럼 아들이 다니는 영어학원의 선생님의 학생 수가 감소해서 소득이 줄어요. 이렇게 그렇게 됐으면 그 영어학원 여자 선생님은 또 미장원에 못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해지면 원래 우리 아빠가 다니던 회사에서 만드는 전자제품을 사람들이 못 사게 돼요. 그럼 우리 아빠만 해고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우리 아빠 친구도 해고가 될 거예요. 이 실업의 위험이라는 것은 상호의존적인 위험, 우리가 직면하는 거의 대부분의 위험, 전염병은 대표적이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방접종은 사기다. 그러니까 인간의 면역력으로 극복을 해야 될 문제를 그렇게 일부러 인위적으로 그 위험을 조장해갖고 제약산업을 키우기 위한 음모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예방접종을 안 해요, 자기 아이에 대해서. 근데 정말 튼튼하게 자라거든요. 봐, 역시 그 말이 맞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죠. 10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99명이 다 예방접종을 하면 1명은 안 해도 걸릴 위험이 없어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전염병이라는 것은 독립된 위험이 아니고 사회적인 위험. 남들이 전부 그 사회적인 위험을 다 막아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무임승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모든 위험들이, 예컨대 어떤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대시했다가 차일 위험, 이거는 개별적인 거예요. 이건 사회적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나 전염병, 산업재해, 실업, 그 다음에 노인이 돼서 이 소득이 없는 장수, 소득과 재산이 없는 장수. 장수는 일반적으로 축복이라고 하지만 조건이 갖춰져야 축복이지, 돈도 없고 재산도 없으면 그러면 장수는 재앙이 됩니다. 이런 위험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암이 무서운데 뭐가 암을 일으킨지 잘 몰라요. 막 이상한 물질들이 돌아다녀도 우리 알 수가 없어. 그렇죠? 그것은 다 기업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에서 백혈병 환자가 엄청 생겼는데 입증할 수가 없어요, 피해자가. 그러나 그 백혈병이라는 혈액암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그 회사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죠.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 개개인이 이 위험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가가 장치를 마련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복지국가의 정책 수단으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공적 부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보험이 있고요. 세 번째는 보편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보편적 복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선별적 복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런 프레임 가지고 논쟁을 또 한동안 했습니다. 선별적 복지는 나쁜 거고 보편적 복지는 좋은 거다, 이런 식의 주장도 있었고요. 보편적 복지하면 나라 망한다, 그런 주장도 한편에서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좋은 거고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서로 다른 사회적 위험에, 여러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다 보면 둘 다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제 선별적 복지만 하자, 이것은 나쁜 거예요. 보편적 복지만 하자,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험이 어떤 위험이냐에 따라서 선별적인 제도로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도 있고 보편적 제도가 꼭 필요한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적 부조라는 건 뭐냐 하면, 예전에 하던 무상급식, 가난한 아이들 무상급식, 부모가 일정 수준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집 아이들만 국가가 대신 밥값을 내주는 거, 이런 게 공적 부조예요. 소셜 에이드라고 교과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슨 이유에서든 내가 노동시장에서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소득을 벌지 못한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국가에 대해서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공적 부조입니다. 지금 기초노령연금 한 9만 몇천 원 드리는 거 어르신들, 그것도 소득재산 기준으로 70% 밑으로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공적 부조예요. 공적 부조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중증장애인 생활보조, 생활연금, 그것도 공적 부조고요. 좀 활동보조인제도 밖에 나갈 때 같이 다녀주는 사람, 이것도 공적 부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위험에 직면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게 공적 부조고요. 이 복지국가는 이 제도가 매우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고 풍부한 그런 공적 부조 제도를 가지고 있죠. 두 번째가 사회보험인데요. 우리나라에 5대 사회보험이 있는 거 아시죠? 5대 사회보험. 뭐 뭔지 아세요? 응? 첫 번째가 국민건강보험. 두 번째. 어? 예, 국민연금. 국민연금. 세 번째. 예? 사학연금. 사학연금은 예, 그건 좀 달라요. 그건 이제 국민연금과 비슷한 거로 보면 돼요. 고용보험 있죠? 그 다음에 산재보상보험.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은 민간보험이고요. 그것도 사회적 측면은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하는 거지만 부분적으로. 마지막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번째로 도입한 나라입니다. 제가 장관할 때 법을 만들었는데요. 이 사회보험 5가지를 보시면 가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직면하는 또는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국민건강보험, 질병의 위험이에요. 두 번째가 고용보험은 실업의 위험. 산재보상보험은 산업재해를 당할 위험. 이런 위험이 현실화하면 원상회복을 하는데 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돈이 들어가요. 이게 대개 보면 돈 내주는 거거든요. 그럼 네 번째가 예, 그 국민연금 지금 꼽았나? 예,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뭐에 대응하는 거냐? 돈도 재산도 없는데 오래 살 위험. 그 위험이에요, 위험. 그 사회적 위험이라고요.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안 주니까. 그게 이제 국민연금이고요. 장기요양보험은 늙어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성 질환에 걸릴 위험. 네, 그게 5번째입니다. 이게 이 5가지가 가장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가장 대처하기 어려운 사회적 위험이기 때문에 국가가 소득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이 가입하도록 강제하고요. 그리고 보험료는 자기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내도록 하고, 서비스를 타가는 것은 대개 필요에 의해서 타가도록 합니다. 약간 공산당식이죠. 그래서 이거 공산당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 전에 미국에는 5천만 명이 의료보험 없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완화하는, 전체는 아니고 한 3천만 명 정도를 구하는 보험개혁안을 했는데 빨갱이 공산당이라고 고화당에서 엄청나게 티파티 명목을 했잖아요. 강제적인 보험이거든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안 되는데 왜 압류하냐 막 그러는데, 하여튼 그 이유는 복잡하지만 그냥 자발적으로 하라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강제보험 중에 흥미로운 현상이 국민건강보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제가 복지부 장관 할 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건강보험 보험료 최고 등급을 내고 1년 동안 보험급여를 한 번도 안 쓴 사람. 그러니까 보험급여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소득의 몇 퍼센트, 지금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국민연금은 9%, 반은 사용자가 내고 반은 근로자가 내고,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 국민건강보험은 약 한 5% 내외 될 텐데 반은 또 본인이 내고 반은 회사에서 내주죠. 근데 하여튼 근로자든 사업자든 간에 최고 등급이 있습니다. 그게 뭐
몇 천만 원 내거든요. 한 달에. 예. 이건희 씨 같으면 몇 천만 원 낼 거예요. 몰라. 어떤 회사에 위장 취업 해놔가지고 22,000원만 낸지도 모르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경우에 그 자기네 건물 관리 회사, 빌딩 관리 회사에 위장 취업해가지고 건보료를 뭐 2만 얼마밖에 안 냈잖아요.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 할 때 이명박 씨가 건보료를 얼마 낼지 몹시 궁금했는데 그걸 들여다보면 개인정보 불법 열람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한테 당신이 자료 요구 좀 해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뭐 자식들 위장 취업까지 다 나오대. 그분이 광주의 국회의원이신데요. 제가 그 대박 힌트를 줬는데 밥도 안 사고 지나갔습니다. 여기 어길로 갔는데요. 이게 사회보험인데 건강보험 보험료를 최고 내고 그건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는 뜻입니다. 엄청 돈을 많이 벌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다. 되게 건강하잖아요. 최고 행복한 사람은 돈 잘 벌고 억수로 건강한 사람. 최고 행복이죠. 그래서 제가 최고 등급 건강보험료를 내고 한 번도 보험급여를 안 타간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 축하 편지를 보내려고 준비를 하다가 장난치게 보인다고 말리는 바람에 제가 원래는 엽서에다가 축하드립니다. 귀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나온다는 사람입니다.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주셔서 이걸로 아주 어려운 난치병 환자들이 큰 도움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내려고 그랬어요. 참모들이 절대 안 된다고 언론에서 얻어맞는다고 해서 제가 못 보냈습니다. 그건 우스개 삼아 한 얘기고요. 이 사회보험 마지막으로 보편 서비스인데 이거는 그냥 세금으로 재원을 조성해서 세금이라는 거는 간접세에는 역진세죠. 여러분 소주 마실 때 주세 내면 소득이 낮은 사람은 같은 액수를 내더라도 소득 대비 세율이 높은 거고요. 부자들은 소득이 많으니까 분모가 커가지고 세율이 낮아요. 그래서 간접세를 역진세라고 그러고 이거는 가난한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드는 세금이고요. 소득세나 뭐 법인세나 상속세나 이런 거는 누진세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가요. 세율도. 이 누진세는 돈 잘 버는 사람이 좀 더 많이 부담하는 그런 제도죠. 우리나라는 지금 반반쯤 되는데요. 지난 정부 때는 직접세가 좀 더 많아졌다가 현 정부 들어서 간접세가 더 많아졌죠. 여하튼 그렇게 만든 세금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모두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 재벌 회장님 손자 손녀들은 외국인 학교 가고 엄마가 에콰도르 사람 되고 뭐 멕시코 사람 되고 뭐 이래가지고 위장이혼도 하고 위장결혼도 하고 이래서 애들을 뭐 외국인 학교 넣더라고요. 여하튼 어쨌든 근데 국내 학교에 가면 똑같이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세금은 돈을 번 데 따라서 내고 혜택은 다 똑같이 받으니까 똑같이 받는 혜택을 돈을 액수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저소득층은 자기 소득을 분모로 하고 그걸 분자로 하면 혜택률이 높죠. 같은 원리로. 부자들은 혜택률이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조세로 조성해서 재원을 만들어서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이 보편 서비스는 왜 필요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의무교육제도가 왜 도입됐겠어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겠다 이제. 이 정도 하고요. 복지국가는 이 세 개를 다 잘하는 국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안 하고 요것만 하겠다 이러면 요건 좀 가짜라고 봐야 돼요. 요런 건 나쁜 거고 요것만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복지국가를 오해한 거라고 보면 돼요. 우리는 더 풍부하고 다양한 공적부조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더 강화해야 되고 동시에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보편 서비스를 해야 돼요. 요렇게 하다가 요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모든 어르신들한테 일정액을 주는 식으로 100%다 지급하면 보편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그 전에 무상급식 가난한 집 아이들만 학교에서 밥값을 국가에서 내주다가 모든 애들에게 다 내주면 그게 보편 서비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급식이 공적 부조에서 보편 서비스로 가는데 그렇게 나라가 시끄러웠던 겁니다. 서울시장이 사표 내고 나가고. 그렇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로 나가는 길에서 처음에 공적 부조제도로 시작한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서비스의 성격상 이것은 보편 서비스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것이 보편 서비스로 넘어갑니다. 초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뭐 유럽은 대학까지 다 무상교육이니까요. 이 아이디어가 1700년대 말에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처음 나왔을 때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을 공짜로 해주자라고 나왔을 때 이것은 터무니없는 망상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은 모든 문명국가의 보편적인 제도가 돼 있죠. 원래 아무리 좋은 사상도 처음 나타날 때는 불온하고 위험해 보이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소주제로 경제성장과 복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이거는 여기서 방정식이 하나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소주제를 다룰 때 경제성장률을 올리고 싶다면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이 좋으냐 나쁘냐 뭐 좋지 않으냐 규범적 판단은 논외로 하고요. 성장률이 높을수록 좋다는 것을 받아들일 경우에 기술 수준을 높이는 거 이게 제일 장기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하도록 하는 거 일하도록 하는 게 또한 중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거 뭐 1, 2년 문제가 아니고 길게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을 볼 때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복지 정책 이 세 가지의 정책 수단과 이 테크놀로지 그 사람들의 경제활동 참가율 또는 고용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걸 많이 하면 기술 수준을 올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올리는 거에 반대가 되는 걸까? 이걸 많이 하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게 되고 이걸 많이 하면 기술 수준이 낮아질까? 이렇게 되면 대립판을 설정하는 게 맞겠죠. 아무 관계가 없다면 둘 사이에 그럼 뭐 이거 할까 말까만 결정하면 되죠. 만약 그런데 이 두 가지 좋은 현상 기술 수준을 올리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하게 하는 것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 사이에 일정한 긍정적 상호 관련이 있다면 그렇다면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은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까지 말할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한민국이 더 튼튼한 복지국가로 이미 복지국가의 토대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턱을 못 넘어가서 그런데요. 더 확실한 복지정책을 씀으로써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 경제의 성장 활력 또는 성장 에너지를 더 올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정경련이나 경총이나 새누리당에서 들으면 그런 이론 처음 듣는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처음 듣는다고 얘기하는 건 무식해서 그런 거고요. 이 논쟁은 1970년대 80년대 세계 경제학계에서 치열하게 논쟁되었던 내용입니다. 주로 그때 논쟁의 형태는 부가 소득이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비교할 때 어느 쪽이 성장률을 올리는데 더 유리할까? 그 테마를 가지고 아주 치열한 논쟁을 전개한 적이 있습니다. 한 시기에.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요. 근데 보육에 대한 지금 우리나라 보육 정책은 공적 부조 형태로 가고 있어요. 아이들 보육비 지원을 중간소득계층 이하에게만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보편 서비스로 옮기게 되면 그게 이제 아동수당 제도라든가 그러니까 만 2세까지는 얼마 만 2세부터 만 5세까지는 얼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서 아이 하나당 얼마를 엄마한테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것이 아동수당이에요. 또는 양육수당 또는 지금처럼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 아이 하나당 얼마씩 기본보조금을 시설에 지원하는 방식 그게 지금 쓰는 방식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보육에 대한 책임을 그 아이의 부모와 함께 국가가 함께 지도록 하는 식으로 해서 보육 지원을 강화한다면 그러면 엄마들이 일하기가 더 낫겠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간다는 건 확실합니다. 아울러서 대부분의 보육시장의 일자리는
여성 일자리로 되어 있죠. 동시에 여성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늘려주는 게 돼요. 따라서 보육을 공적 부조에서 보편 서비스로 옮겨서 국가의 보육 지원을 더 확대하는 것은 경제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결코 그것을 갉아먹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통교육에 대한 아이디어가 처음 나온 것은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처음 태어날 때 이 세상에 그 아이에게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이제 좀 약간 그걸 믿는 편인데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나요. 이걸 다 살리기도 하고 못 살리기도 하고 남들보다 더 잘 살리기도 하고 남들만큼 못 살리기도 하지만 없는 걸 가지고 살지는 못해요.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해서 노래 부르는 사람과 그냥 나와서 재미삼아 부르는데 재미삼아 부르는 사람이 더 잘 부르는 게 있어요. 그는 악기를 처음부터 좋은 악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과 별로 좋지 않은 악기를 가지고 태어나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여튼 뭔가를 가지고 태어나요, 사람들은. 근데 각각의 아이들이 뭘 가지고 태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제대로 그 사람의 삶을 살게 하고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사회에 충분히 기여하게 하려면 모든 아이들이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또는 어떤 능력을 길러나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아이디어가 기본적으로 보통교육에 대한 제안을 낳은 거거든요. 사실 지금도 한 해에 45만 명 내외의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이들 중에 그 아이들이 뭘 가지고 태어나는지 우리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교육과 관련해서 소위 무상교육 또는 국가가 교육비를 책임지는 제도를 높은 단계의 교육과정으로 올리면 올릴수록 돈이 없어서 재능이 사장되거나 발견되지 못하는 일을 막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이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결국 사람 속에 체현되는 건데 각자가 가지고 태어난 세상에 나온 잠재적인 능력을 각자가 최대한 키우도록 하는 것이 사회의 기술 수준을 올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됐지 손에 끼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본이 더 이상 한 국가 안에 묶여있는 희소한 자원이 아니고 그리고 기술 수준이 한 국가 경제의 성장률을 결정하는 시대에 와서 더더군다나 소위 교과서에 나오듯이 천연자원도 별로 없고 땅도 좁고 별로 가진 게 없는 대한민국에 있는 건 사람밖에 없는데 결국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을 거냐?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장기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 정책 수단을 통해서 국가가 사람들을 사회적 위험, 이 사회적 위험에는 타고난 재능을 발견하지도 꽃피우지도 못할 위험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시민들을 그리고 시민 개개인을 최대한 완벽히 보호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보호하는 국가를 만들어 나갈 때 그 국민 경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장기적인 관점이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단기적 관점,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럼 향후 5년간 어떨까?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죠. 이 문제는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논쟁과 관계가 있는 주제입니다. 복지에 돈을 많이 쓴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 조달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조세 부담을 더 해야 된다는 문제가 따라오고요. 동시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 제공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유리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다 퍼주고 복지 막 인심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라 경제 망한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적어도 향후 5년간 다음 대통령 임기 중으로 한정해서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거는 지금 시점의 대한민국 경제의 상황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보탬이 되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상황이 그 역효과가 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단기적으로는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제가 장기적으로 이것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해로울 수 있다는 결론을 혹시 낼 수 있을까? 그 점만 좀 살펴보고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경제학 원론을 들어본 강의를 들어본 학생은 다 아는 국민소득 결정 방정식을 제가 써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본 적 있죠? 이거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생산한 것이 국민 총생산인데 이 생산한 것은 다 누군가의 소득이 돼요. 그렇죠? 누군가의 소득이 됩니다. 생산된 것은 곧 누군가의 소득이에요. 그래서 왼쪽은 국민 총생산이고요. 이 국민 총생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게 오른쪽입니다. C라는 consumption, 소비입니다. 소비. 민간의 소비.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산한 것 중에 일부를 소비해요. 해마다 국민들이 생산한 부 중에서 일정 부분을 소비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놀아야 되니까. 그럼 일부는 투자해요. 투자. 이때 투자는 돈을 어디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생산한 것 중에 소비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산을 했는데 소비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자본재거든요. 다음 시기의 생산에 쓰일 자본. 그게 투자고요. G는 이제 government expenditure라고 해서 정부 지출. 이거는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상수로 주어지는 거. 우리가 결정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거 I는 investition, 투자입니다. 투자. 자본재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X는 export, 수출이고요. M은 import,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한 해 생산한 것 중에 일정 부분은 나라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밖에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온 거 빼고 밖으로 나간 거를 더해야 우리가 생산한 총량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방정식을 쓰는 이유는 이거 외우기도 좋아요.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X 마이너스 M. 이렇게 외우면 여러분은 거시경제에 대해서 거의 90%를 이미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경제성장을 하려면 우변에 있는 어떤 것이 늘면 돼요. 수입 빼고 수입은 늘어나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수출이 늘고 정부 지출이 늘고 투자가 늘고 소비가 늘고 네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늘면 국민소득은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단기적인 거예요. 아까 제가 이렇게 써드린 거는 이거는 항상적인 거예요. 항상적인 거. 요거는 한 해 단위로 우리가 국민소득의 동향을 알기 위해서 쓰는 방정식인데요. 이 배경에는 이게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얘기예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금년에 2.5%를 밑돌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7% 성장 약속했던 각하께서는 그거는 공약이 아니고 그냥 비전이었다.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당선만 되면 주가 3천 임기 중 5천 약속하셨는데 지금 2천 밑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각하 책임만은 아니죠. 지난 5년간 또는 금년도에 보면 수출은 잘 돼요. 여전히 수출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입이 감소해가지고 지금 경상수지 흑자폭이 이제 커지고 있어요. 여기 해외 부분에 별 이상 없습니다. 그죠? 여기 별 이상이 없어요. 정상입니다. 정부 지출 돈 많이 썼죠. 빚내가지고 4대 강에 막 수십조 쓸어넣고 뭐 엄청 썼습니다. 이거는 뭐 정부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상 경제가 침체하는 이유가 투자가 부진하다. 언론에서 많이 보죠. 소비가 부진하다. 그 얘기도 많이 들었죠. 오로지 수출 하나로 버텨왔다. 근데 이명박 정부가 이 정부 지출 이것을 줄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감세는 했죠. 부자 감세를 누적액으로 5년간 100조 원의 부자 감세를 해줬습니다. 정부 지출은 줄이지 않았어요. 늘렸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빚이 100조 원이 늘어났죠. 단순한 계산이에요. 재정 적자가 5년간 100조 원이 됐습니다.
여하튼 그건 여기 이 방정식이 없으니까 하여튼 빌려와서 쓰든 뭐 어떻게 쓰든 정부 지출을 했습니다. 이 해마다 일정한 정도씩 늘어나서 이건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빼고요. 뭐 이것도 그냥 생각하지 맙시다. 문제는 투자와 소비, 투자 지출과 소비 지출인데 우변의 각 항목 중에 어느 하나든 전체적으로 커져야 공급이 따라가는 거예요. 국민 총생산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생기고 고용이 확대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비가 부진하고 투자가 부진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복지정책을 많이 쓰면 어떻게 되지? 무슨 단순히 생각하면 예컨대 학교에 고등학교에 지금 한 분기에 수업료 한 40만 원 돈 되죠? 고등학생이. 애 둘 고등학생이 있다. 그러면 한 학기에 80만 원, 1년에 160만 원 돼요. 그거를 의무교육을 해서 없애버렸다. 그러면 그 엄마는 160만 원을 손에 쥐게 되죠. 이걸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 지출을 국가가 아까 말한 사회보험,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를 강화해서 거기다 돈을 많이 쓰게 되면 민간 가계에는 가처분 소득이 확대되게 돼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다 그러면 소비가 늘죠. 이 우변과 좌변은 또 함수 관계가 또 있습니다. 소비는 뭐의 함수냐? 소득의 함수예요. 소비는 뭐 이자율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아요. 내가 얼마를 쓰느냐는 내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하게 돼요. 너무 적으면 빚을 내서 100% 이상을 소비합니다. 돈이 억수로 많은 사람은 소비를 조금밖에 안 하죠. 소비를 많이 해도 돈이 너무 많이 벌리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은 전체 금년소득 중에 몇 프로를 소비할까요? 뭐 전용기 타고 다니고 뭐 별 6개짜리 호텔에서 자고 별짓을 다 해도 자기 소득 중에서 10%도 소비 못할 거예요. 재산이 계속 쌓입니다. 결국 소비는 소득의 함수인데요. 첫 번째로는 소득 총량의 함수예요. 근데 그때 소득이라는 것은 가처분 소득, 그 세금 내고 나서 또 뭐 부모님한테 상납하는 거, 뭐 의료비 지출하는 거 이런 거 실제로 자기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 빼고 내 마음대로 쓸지 말지 어디다 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가처분 소득인데, 복지 지출의 확대는 가처분 소득을 올려줘요. 특히 서민 가계일수록. 특히 선별복지는 서민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단기적으로 보면 민간 가계의 가처분 소득 부족 때문에 소비가 침체해 있는 문제는 복지 확대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부분적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지금 어르신들한테 9만 5천원 6천원 드리는 거 그 돈 어디다 씁니까? 짜장면 불러 먹고 10원짜리 고스톱 치다가 소주 마시고 다 동네에서 쓰잖아요. 어르신들의 가처분 소득이 10만원 증가하면 그 손자 용돈을 주든, 그럼 용돈 주면 손자는 학교 앞 문방구에 가서 불량식품 사 먹겠죠. 여하튼 지출이 돼요. 서민층에 가는 돈은. 그래서 저는 이건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된다. 적어도 소비 진작에 관한하는 복지 확대를 통해서 그 민간 가계의, 특히 서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소비 지출을 확대하는 분명히 보탬이 된다. 그 적어도 단기적으로 복지의 확대는 민간 소비의 촉진을 통해서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준다. 그렇게 주장을 저는 합니다. 투자는 어떨까? 투자는 여기 복잡한 경제 이론은 안 들어갑니다. 기업인들이 투자를 안 한다. 그래서 각하가 뭘 해줬죠?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가 보다 해서 감세를 해줬죠. 법인세를 감세해주고 소득세를 감세해줬습니다. 그 결과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고 국가는 더 가난해졌죠. 근데 부자들이 투자를 했나요? 안 했죠.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할 곳이 많은데 투자 여력이 없어서 투자를 못할 때, 이럴 때는 법인세 감세가 도움이 되죠. 그러나 각하 정부가 들었을 때 이미 이 기업의 사내유보 현금은 당군 이래 최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남아 돌아서 갈 데가 없었어요. 이 감세가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내는 것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를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자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할 때에만 효과가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감세를 해줘서 투자에는 아무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럼 투자는 무엇의 함수인가? 기업의 투자 지출은 뭐에 영향을 받는가 하면 두 가지의 영향을 받아요. 두 가지 요소가 제일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기대 수익이고요. 기대 수익률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이자율. 돈벌이가 될 만한 프로젝트들이 막 널려 있는데 돈이 없어. 투자할 돈이. 그럼 은행에서 빌리면 되잖아요. 이 투자는 하면 1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20%를 보장받을 수 있는 투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은행에서 돈을 구우면 돼요. 이론상 20% 밑으로 꾸기만 하면 무조건 이익이에요. 근데 지난 5년간 금리는 대단히 낮았죠. 지금도 금리는 대단히 낮습니다. 기업들은 연리 3%, 4%에 얼마든지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투자를 안 했냐? 그것을 확실히 넘어서는 기대 수익을 보장하는 프로젝트가 안 보인 거예요. 투자는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만 이자율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기대 수익률이 보장되는 프로젝트가 있냐 없냐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감세는 투자 진작에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기대 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업의 기대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물건과 서비스가 안 팔려서 그런 거예요. 수출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은 논외로 해도 됩니다. 해외에서는 잘 나가요. 우리께 자동차도 잘 팔리고 핸드폰도 잘 팔리고 뭐 노트북도 잘 팔리고 다 잘 팔려요. 내수가 부진한 겁니다. 내수가. 민간 가계의 소비 지출과 기업의 투자 지출이 없으니까 적으니까 기업들이 수익성 나는 투자처를 못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결국은 기업의 기대 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은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직접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민간 가계가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 지출을 활발히 하게 하면 할수록 직접 관련된 산업은 곧바로 투자 유인이 생기고 그렇게 소비재 산업이 투자 유인이 생기게 되면 소비재 산업에 장비를 공급하는 생산재 산업도 투자 유인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 때문에 성장률이 지체되고 있는 만큼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자들한테 돈을 줘서는 전혀 내수를 살리지 못해요. 소비할 곳은 많지만 가처분 소득이 부족해서 소비하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것만이 직접적으로는 소비 지출을 확대하고 간접적으로는 기업의 기대 수익률을 충족하는 투자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도 복지국가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복지냐 성장이냐 이 논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시야에서 보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 경기 진작과 관련해서 보든 현재 한국은 내수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복지지출의 확대 이것 말고는 사실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북관계를 개선해서 거기에서 수익성이 나는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를 뭐 항구적으로 갈 수는 없지만 한 5년,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나가는 그런 발판으로 이 두 가지 외에는 현재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회복하는 단기적 처방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의 확대와 대북관계의 개선, 획기적 개선 6.15선언, 14선언의 부활 매우 정치적인 쟁점을 제가 경제성장 정책이나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억지 같나요? 예. 저는 뭐 경제학 박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경제학 공부를 한 사람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두 길 외에는 적어도 다음 18대 대통령 임기 동안에 성장률을 올리고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취업 기회를 늘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생각보다 더 오래 걸렸는데요. 전공자들끼리 모였으면 훨씬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좀 아무래도 눈높이 맞추다 보니까
잡소리가 섞여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이 정도로 뭐 참고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예, 그 계속 감세 주장하거나 복지 확대가 국민 경제를 망친다고 주장하거나 이런 사람 좀 한 대 때려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국민 경제를 망치고 있다. 청년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먹으로 때리지는 말고 말로. 예. 이상 제 강의는 마치죠.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지경답 시간.